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팟짱. 여러분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문의 02733-5505 내선번호 108번입니다. 정치와 시민이 만났다. 김광진, 안진걸이 함께합니다. 시민의 정치.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월요일 고정 코너 시민의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윤선 기자 대신 제가 예. 이 자리에 앉았는데 참 남자 셋이서 하려니까 조금 칙칙한 느낌도 좀 나는데 왜 이정수 씨랑 할 때는 다 칙칙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하더니 저희랑 할 때는 알겠습니다. 실망해요. 저야 약간 칙칙하지만 의원님은 네. 너무 산뜻하고 밝잖아요. 그러게 제가 이제 남자 셋이서 대중문화 읽기 했었는데 그때 저희 별명이 미쓰리였어요. 미남 3인방. 지금 이 시간도 저희가 한번 정해보죠. 미쓰리 2로 미남 3인방 시즌 2로 한번 빨리 진행하죠. 제가 안 돼가지고. 아니에요, 안진걸 차라리 제가 사무처장님. 밖에 계시는 강신우 기자랑 이렇게 들어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남자 셋이서 힘차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얘기할 게 신윤목 선생님이 지난 금요일 15일 밤 2년여의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의 참 스승이셨어요. 많은 분들이 주말 내내 가슴 아파하시고 또 가셔서 조문하시고 하셨는데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여러 가지 저작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대와 공존, 평화, 희망 이런 많은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두 분도 이 소식 들으시면서 좀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성공회대까지 가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예전에 참여연대라든지 시민단체 강의도 종종 해주시고 제가 또 성공회대 강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면 학생이나 교수가 축구도 가끔 하시고 특히 서해 그 세천년관 5층인가 6층인가 보면 교수계실이 있는데 거기서 서해를 항상 다른 교수들이라든지 시민단체 인사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뵐 때마다 지금 연세대 김호기 교수님의 이제 추모사가 이거더라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이의 바르고 따뜻하게 대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또 생각과 태도가 일치한 저도 막 좀 울었어요. 예, 어제 그제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시던 분들이 예전에 이제 DJ도 돌아가시고 노면전대 돌아가시고 우리 이영희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 슬프잖아요. 이분들이 어쨌든 사상의 영역이든 철학의 영역이든 민주주의 영역이든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계속 돌아가시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 시대의 어떤 고난이 그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고통을 줘가지고 조금이라도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희귀 피부암이셨는데 이게 햇볕을 많이 못 보는 그런 서양인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그런 병이라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감옥에 계시면서 그 햇볕을 잘 못 받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게 그 저서를 통해서도 드러났었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20년 동안 감옥에 계시면서 받았던 고통 그런 것들 거기에서 있었던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진걸 차장님은 어쨌든 이제 살아오시는 과정에서 그 삶을 같이 하셨을 것 같고 또 네. 저희 같은 세대는 대부분 이제 책으로 그 교수님의 책으로 네. 그 생각과 사고를 배웠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이 성장해온 세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아프신 2년간 투병하셨다는데 사실은 아프신 줄도 잘 몰랐어요. 맞아요. 제가 뭐 개인적 친분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막 세상에 알려지지 크게 떠들지 않고 이렇게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저희 당이 요즘 들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손혜원 위원장이 그 이제 신영복 교수님 돌아가시고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잔잔하게 자기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어요. 네. 신영복 교수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처럼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신영복 교수님 하면 더불어숲이라고 하는 게 떠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가 나무에게 말합니다. 우리 더불어서 숲이 되자라고 하는 말처럼 이제는 시민 하나하나가 같이 함께하는 힘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집에 있는 강이란 책, 네. 더불어 숲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네. 읽어보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 아마 특히 이제 30대, 40대, 50대 분들은 집에 뭐 있는 가모르트 사색이나 네. 나무야 뭐 더불어숲, 엽서, 뭐 담농 강의. 네. 저도 이제 다는 아닌데 뭐 상당히 읽었고 또 여러 번 읽었고 동기들이나 후배들한테 인용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네. 방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나무에게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뭐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추모 묘역에도 보면 그 글씨 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보루는 깨어있는 깨어있는 시민의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힘 뭐 요것도 써주셨고 일면 대학교육연구소라고 그 미친 등록금 나라를 이제 저희랑 같이 쓰신 분들인데 네. 그 현판도 이제 신영복 선생님 글씨거든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20년 넘게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다가 나오셔가지고 성공회대로 바로 가셨어요. 또 그렇게 긴 세월 고생하신 분이 바로 예를 들면 무슨 NGO 스텝이나 시민사회운동 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그건 예의도 아니었다 생각해서 네. 또 원래 또 교수님이셨고 육사 교관이셨잖아요. 네. 숙명여대 강의요. 그래서 성공에 대해서 바로 강의를 하셨거든요. 교수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만나는 일을 주로 하시는 거니까 이제 사회운동에 대한 그래도 조예나 관심 많으시니까 도와주는 것을 따뜻한 말, 그 다음에 책, 특히 이제 글씨로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현판이나 어떤 기념적인 글을 많이 써주셨어요.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아예 돈도 안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두산에서 와가지고 소주 처음처럼 쓰겠다 네. 했을 때도 안 이것도 너무 받으셨죠. 지금 유명한 일 하잖아요.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해줬는데 당시에도 이제 이걸 섭외했던 분이 지금 손혜원 예. 선생님인데 그러게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회사가 낸 5천만 원, 자기가 낸 5천만 원 해가지고 1억을 성공회대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면모만 봐도 얼마나 인격자이고 대단하신 분인가 할 수 있는데 이제 성공회대 안팎에서 나오는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는 그때 처음처럼 네. 1억으로 한꺼번에 받을 게 아니라 학교에 기부받을 게 아니라 학교가 러닝 개런티로 한 병당 뭐 이런 식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맞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장학금으로 그러면 성공회대가 지금 성공회대가 사실은 성공회 재단인데 네. 뭐 영국의 성공회는 유명하고 미국 성공회도 크지만 한국 성공회는 굉장히 작은 종단입니다. 그래서 성공회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제가 네. 이제 성공회대 강사도 하니까 하는데 그래서 학생 수도 여전히 한 2,000여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뭐 성공회대 같은 학교가 오히려 뭐 학생 수도 한 2만 명씩 막 늘어나고 네. 그래서 좋은 수업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서울시대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성공회대는 무상교육대에서 정말 돈 때문에 대학을 못 오는 모든 젊은이들 모여서 네. 이 세상의 평화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요. 네. 대단히 가난해서 처음처럼 러닝 개런티를 받았다면 제가 밤마다 처음처럼 실은 저도 마실 텐데. 대학교 원서를 세 군데를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성공회대를 썼었거든요. 그래요? 네, 성공회대. 떨어졌군요. 아니요, 저 그래도 나름 공부 잘한 사람이었어요. 네네. 근데 국립으로 가신 예, 거예요. 썼는데 효자해가지고 국립으로 그래서가 아니라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서울을 와서 그 학교를 가본 거예요. 네. 저희 이제 지역의 선생님이 너 약간 좀 성향이 그러니까 성공회들 가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썼는데 그때는 지하철 타고 내린 다음에 버스를 탄 다음에 버스를 내려가지고 포장도 안 된 길을 뭐 한 20분을 걸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데 성공회대 가셨어야죠. 뭐. 네. 아니 그 말씀하신 대로 처음처럼 이 글씨를 신형복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매일은 아니고 그래도 술집에 가면은 그때마다 보잖아요. 처음처럼 뭐 더불어숲 여럿이 함께 이런 신현복 선생님의 글씨를 저희가 자주 보는데 거기에 담긴 뜻 그 글을 볼 때마다 울림이 있어요. 그 울림이 우리 지금 이 시대 정말 힘든 시대에 주는 가르침 그리고 교훈 이런 게 클 것 같은데 좀 보시면서 지금 앞으로 우리 시대가 앞으로 나가야 될 우리 세대가 나아가야 될 길이 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까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그게 더불어숲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치권에 주는 교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시대라고 하는 게 특정한 누군가가 이끌어 나가고 뭐 지도자 한 명의 세상을 바꾸고 이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지역사회 공동체도 그렇고 국가 운영에 있어서도 더불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 그리고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의 모습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숲을 이뤄나가고 숲을 이루려고 하면 큰 소나무만 있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그 밑에 중간층을 이루는 나무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표식물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이름 없는 들꽃들도 다 그 숲의 일원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존의 정치, 공존의 사회 이렇게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안진걸 처장님. 예, 뭐 선생님 그래서 뭐 역사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사람에 대한 아주 따뜻한 시선, 낙관적인 마음. 예를 들면 지금 특히 지금 시민사단체나 야당 정치인들은 다 직간접적인 인연들을 이렇게 추모사로 쓰잖아요. 그거 보시면 얼마나 선생님의 궤적이 넓고 따뜻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재인 대표님 트윗도 그렇고, 노회찬 정의당 대표님 트윗도 그렇고, 심상정 의원님 트윗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꿈꿨던 많은 운동가 또는 뭐 시민사단체 회원 또는 우리 야당 야권 정치인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개혁적인 그 사람들에게 늘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자문을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도 아마 드물 거예요. 어제도 성공해 놨더니 학교 대성당에서 하는데도 줄이 길게 서고 조문을 하더라고요. 뭐 병원 장례식장 좁아갖고 줄 쓴 건 봤어도 뭐 DJ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있었던 줄을 길게 쓰고 집단으로 나오고 그 정도로 지금 시민들이 어른이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역사 앞에 겸허하고 인간 앞에 따뜻한 선생님의 가르침 우리가 몸으로 행동해야 되지 않나. 다면 이 혼용무도한 시대에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 선생님 그렇게 날선 분은 아니었지만 저는 선생님 가시는 길에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인간에 대한 예의와 따뜻함이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려면 선생님이 가시는 길에 조문 하나 하지 않고 또 무슨 종북이니 빨갱이니 악담 퍼붓는 놈들 그런 세력들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 기록물 기념관 그것도 우리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져서 신영국 선생님 글씨로 이렇게 현판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종북 인사의 글씨다 해가지고 정말 밋밋한 말도 안 되는 뭐 글씨체로 바꿔버렸잖아요. 이런 정권이라면 소주 처음처럼도 종북 소주라고 몰아가지고 소주의 서체도 없애자고 할 자들이거든요. 정말 냉전에 사로잡힌 정신병자들이 아닌가 이런 정말 화가 나서 너무 어제 그제 선생님의 글씨마저도 20년 가둬놨으면 됐잖아요. 근데 선생님 글씨까지도 탄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십 년이 더 지났는데 그 후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힘을 내야겠다. 우리가 그 처음처럼 더불어숲 여럿이 함께라는 그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뭐 앞으로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정치 일정이 있을 텐데 거기서도 그 정신을 좀 새기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1시에 성공에 대해서 연결식이 진행되는데요. 김재동 씨의 사회로 진행이 되고 또 윤도현 씨도 성공회대 제자로서 또 많은 안타까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오늘 연결식이 진행이 되고 연결식을 끝으로 신일목 선생님의 영면을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풍무 양꼬치 대전 테크노밸리점 12월 28일 그랜드 오픈.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난 13일 얘기부터 해보죠.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다 보셨죠? 저는 한 편의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개콘보다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SNS에 기자회견 순서, 그러니까 그 질문 순서가 돌았습니다. 질문 순서 요지가 돌았는데 어떻게 그 일본 기자 빼놓고는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웃긴 게 기자들이 손을 들어요. 막 자, 질문 받겠습니다. 대변인이 그러면 손을 들어서 그럼 막 서로 경쟁하듯이. 근데 대변인이 지목하는 기자는 그 기자회견 순서에 나온 그대로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손을 왜 든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게 예. 저는 이제 몰라서 질문인데 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예. 오마이뉴스는 청와대 출입 기자가 그 자리에 없습니까? 그 자리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질문 순서를 미리 정합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질문하는 매체를 정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누가 했으면은 이번에는 누가 다른 매체가 하고. 그래서 저도 이게 생각한 게 아니 왜 정하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말 손 들고 지목받아서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청와대 출입 기자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면 청와대에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기자들만 선택할 수가 있다. 그 말 그대로 조중동 기자 뭐 이런 기자들만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보 쪽 매체는 아예 질문 순서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그런 혼란이나 그런 편향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기자 회견에 질문하는 매체를 정한다고 하는데요. 뭐 글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는데 예. 다른 기자들이 손을 들었던 게 혹시 다른 기자들은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도 그 저번에 한겨레 신문에 이제 청와대 출입 때 석진환 기자가 네. 한번 한겨레 신문에 자세히 썼어요. 한겨레 신문에까지 막 욕이 엄청 가니까 무슨 짜고 치는 그런 네. 황당한 기자회견 하냐. 지금 기자회견을 3번인가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황당한 거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 자격이 별수 없는 겁니다. 기자회견 안 한다는 것은 언론을 무시하는 거, 언론을 무시한다는 건 국민을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자회견이 약간씩 다른데 그 틀은 똑같죠. 기자회견 순서와 내용을 정하고 자기들은 안 줬다고 하는데 이미 유출된 거 보니까 내용도 똑같잖아요. 청와대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늦게 뭐 요지 정도만 줬다 그러는데 요지는 뭐하러 줍니까? 그것도 황당한 건데 일단은 저는 50%는 정하는 건까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 박종 기자 말씀처럼 정말 그러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지목해 보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진행하는데 기자들 뭐 100명, 200명도
빠삭하게 알고 있거든요. 누군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특히 이제 또 특정 언론에만 질문이 가니까 이렇게 50% 정도 공정하게 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한 50%에서 최소 30%는 여백을 둬서 네. 정말 미처 그 못당한 거 또는 재질문해야 될 거 또는 기자가 반박해야 될 것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 막 저저 들어서 하면 되는데 청와대 기자에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100% 다 정해놓고 사전 질문지를 사실상 대통령에 줘서 어떤 생명력도 없는 감동도 네. 없는 기자회견하고 근데 그것마저도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저여저 이렇게 손을 들고 이미 정해져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심지어 대통령이 백미 아닙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 질문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근데 끊임없이 눈은 프롬프트하고 아래를 보고 있어요. 네. 그 질문 내용도 이렇게 예를 들면 보통은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라든지 그렇죠. 예. 항상 예를 들면 약간의 뭐 여유가 있는 대통령한테 항상 저 기자님은 꼭 이런 식으로 물어보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농담도 이미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완전히 무슨 아니 바보로 알고 예. 정말 철저히 연극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프롬프트하고 아래를 계속 쳐다보고 사전에 기자하고 질문지까지 다 돌았잖아요. 우리 네. 미디어 오늘은 오마이뉴스 같은 데도 그러니까 다 알아버린 거예요. 짜고 있다는 결정적으로 우리 오마이뉴스 취재했는 외신 기자들 취재했잖아요. 네. 외신 기자님들이 그분들끼리 막 이제 주고받은 트위터가 재밌잖아요. 네. 완전 연극이다. 그러니까 한 기자는 그 연극마저도 나는 초대가 안 됐다. 심지어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예. 일단 연극 연출이다.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게 있을 수 있냐. 일.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초대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기자회견을 횟수도 적고 엉망으로 하면서도 연극을 하면서 더 이렇게 예를 들면 1인 미디어라든지 뭐 미국만 해도 1인 블로그도 이렇게 초대를 해서 막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이미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 그럼 뭐 기자들 질문 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기자협회에서나 네. 기자들끼리의 의견은 없어요? 어떤 의견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느냐라고 네. 하는 사실은 이제 그것을 어찌 보면 약간 수치스럽게 당한 것은 네. 기자들이잖아요. 근데 기자들은 지금 입장들이 뭐 좀 없습니까? 청와대 기자단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질문 주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고 글쎄요. 좀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출입 기자와 네.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좀 간극이 있고 기자가 보통 그 언론사 내에서 에이스들이 많이 갑니다. 이렇게 최고 권력을 상대해야 되니까. 다 보니까 청와대 기자단이 정한 룰을 수용을 해주더라. 저는 기자들만 만나면 청와대에서 철수해라. 네. 청와대 이따위에서 기사 달 쓴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 출입처, 특히 권력 출입처 문화가 굉장히 뿌리잡기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오마이뉴스 최경준 본부장님 새로 오시면서 네. 그런 부분을 더 탑하겠다고 네, 그래서 네. 기대가 큰데 그래서 청와대 기자단은 계속 항변하는 거예요. 뭐 불가피하다, 질문 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뭐 준 적이 없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요지는 줬다 하자. 요지가 질문이죠 뭐. 근데 뭐 거의 요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네. 질문 내용 뭐 거의 통째로 준 거죠. 누군가 기자단이 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줬을 거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 누군가 줬냐고 또 물어보니까 질문이 안 겹치게 하려고 서로 간에 질문의 내용을 공유했다는 거니까 기자단이 안 줬다 해도 기자단 중에 누군가 준 거죠. 일종의 청와대 뿌락지 같은 사람이 있는 우리 거죠. 솔직히 저는 요지를 주거나 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팟캐스트를 할 거든 아니면 어느 라디오 방송을 하든 네. 질문 요지와 순서들을 대략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네. 그걸 거짓말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불법 행위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닌데 이거 사전 요지는 이렇게 나갔고 배분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언론 지면 청와대 뭐 홍보석인가요? 인터뷰할 때도 전혀 그러지 않는다라고 그냥 그렇게 당당하게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국민들을 속이는 그 자체가 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 한 50%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네. 공정하게 언론의 순서를 보장하고 특히 청와대 입맛에 맞는 사람만 이렇게 지목해서 질문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자단끼리 투표하거든요. 이렇게 추첨해가고 해요. 그래서 배정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점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뭐
질문 요지 정도, 키워드 정도는 이런 질문 일단 준비하는 측에 잘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뭐 있는데 안보면 안보, 예. 외교면 외교. 나머지인데 이런 예를 식으로요.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는 재반박할 수 있거나 재질문할 수 있거나 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들어서 네. 이번에 내가 질문 순서에는 빠져 있지만 이거 보니까 이거 빠져 있다. 국민들이 지금 이거 너무너무 궁금해한다. 일면 대통령 왜 기자회견을 잘 하지 않느냐? 특히 지금 노무현 DJ 이명박도 했던 국민과의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것마저도 물론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형식적인 것마저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명박은 그래도 옛날에 일도 해봤고 좀 뭐 어렵게 살 정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가면 시장 사람들은 밥이라도 먹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합니까? 입구까지 가서 뭐 산다면 바로 냈대잖아요. 네. 상인들하고 밥 먹기도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국민들하고 대화할 마인드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맨 재벌 총수들하고 만찬이나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걸 지적을 해야죠, 기자들이. 당신이 왜 국민들 만나지 않냐. 청년, 모든 정책이 청년을 위한 거라면서 왜 도대체 청년단체 대표단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지 않냐. 청년유니온, 민날표유니온 얼마나 유명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소리는 듣지 않고 네. 권력자의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니까 하고. 질문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딱 자기들끼리 입맛에 맞는 질문만 한다는 거죠. 이게 제일 문제라고 그리고 이제 생각해요. 대답을 봐도 답변을 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답변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재반박 재질문이 안 제 질문 되니까 없어요. 그냥 받지도 넘어가는 않아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정말 이 시나리오 저널리즘이란 말이 탄생할 정도로 손을 들고 그 순서대로 지목을 한다는 것 참 답답하고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21세기에서 이럴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티즌들 누리꾼들께서 저희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도 참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특히 뭐 안보, 경제 이 두 분야에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를 보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라고 국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마치 뭐 그런 거죠. 선심 쓰듯이 내가 한 발 물러날게, 니네도 한 발 물러나. 이거 통과시켜줘. 아니면 니네 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기간제법, 파견법 이게 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건가요? 우리 의원님. 일단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게 참 어느 단계고 어느 수준인가 뭐 이후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정말 그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가 네. 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갖게 돼요. 뭐 테러 방지법도 그렇고 뭐 사드도 그렇고 파견법도 그렇고 기간제법도 그렇고 정말 그 법안에 대한 속내 코어들을 알고 계시는가 아니면 심지어는 겉으로 보여지는 파견법이나 기간제법의 법조문이라도 제대로 한번 보셨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 이미 파견법은 우리 법원에서도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불법 파견이 불법하다. 네. 라고 하는 것을 결정 내렸던 사안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늘린다는 법원의 거죠. 판결을 뒤집고 다시 그걸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세상이 바뀌어 나가면 법이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보다 늦게 발전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늦게 바뀌는 것이 법원의 판결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 전에 원래 국회가 스스로 바뀌어야지 더 좋은 세상입니다만 안 되고 안 될 때 사회적 시스템의 마지막 일원으로 사법부가 이건 도저히 사회 시스템에 맞지 않다. 이제 시대를 반영해라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정도까지 온 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역진해서 과거로 가라라고 하는 주장을 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네. 그건 좀 너무 시대를 보는 관점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시절에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경제민주화라든가 지금 아까 신영필 교수님 말씀하신 공존의 삶이나 더불어 사는 이것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으시고 네. 재벌 대기업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앞으로도 요구를 하고, 영구히 예. 노동자들은 탄압받으면서 그냥 돈 벌게 해주자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면 파견법과 기간제법 이것을 두 개 중에 하나는 내가 포기할 테니까 하나는 받아라라고 네.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시려면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내가 재벌 대기업에 있어서 법인세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양보하겠다. 네. 그래서 법인 재벌들이 쌓아놓고 있는 그 많은 돈들을 어떻게 하도록 정부가 정책의 방향성을 갖고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재벌 계획을 이루어낼 테니 네. 노동자들께서는 이렇게 해서 사회를 같이 바꿔 나가보자 네. 하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두 가지 보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그 불이익을 희생을 주는 강조하는 법인데 거죠. 희생을 예. 강요하는 법인데 그 중에 하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행 안 당할래 아니면 성추행 안 당할래 둘 중에 하나나 내가 봐줄게라고 하는 그런 인식하고는 하등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벌 대기업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고 노동자는 뭐 10을 뺏기든 20을 뺏기든 그걸 정하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 그 문재인 대표님이나 정의당에서 잘 반박했어요. 네. 파견법은 도저히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다. 그러니까 그건 여야 간의 문제에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제 우리가 알바나 직장 다녀봐도 아는데 분명히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고 사장님도 있는데 내가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같은 직원이 아니고 네. 또 뭔가 근로 조건이 열악하고 뭔가 할 말이 있어 사장님 찾았더니 나는 네 사장이 아니다. 너는 저기 맞아요, 용역업체에서 맞아요. 온 놈이다. 원청에 용역업체 가서 찾아가봐라. 얘기를 해라. 이런 거고. 예. 그리고 용역업체인가 뭔가 찾아봤더니 일은 내가 하는데 용역업체 사장이 일종의 중간 마름 아닙니까? 그 사람이 수수료로 30% 40% 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목도 누가 떼가고 근데에서 근로조건 열악해서 사장 찾아갔더니 사장 나 몰라라고 그러고 용역업체 사장 갔더니 그래? 너 오늘 내일부터 나가지 마. 다른 사람 바로 파견. 이게 파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이라는 건 인간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하염없이 무너지고 정말 인간을 서럽게 하고 본인의 자존감, 인간의 모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게 파견입니다. 비정규직이고 그렇죠? 네. 우리 미생의 장그래가 그렇게 만화나 드라마 보면 우리 오 과장님한테 가서 저 정규직 되는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가슴을 졸이면서 희망 고문. 결국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했어도 안 된다고 그래버리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결국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2년은 그 2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하거나 파견은 원칙적으로 근절해야죠. 예외적으로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6개월짜리 딱 일만 하면 되는 프로젝트인데 네. 그걸 정규직으로 뽑아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 경우는 당연히 6개월만 뽑아야죠. 네. 그 다음에 아주 특수하게 꼭 파견이 필요한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조업이라든 이런 요즘은 제조업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제조업까지 파견을 보내겠다 해서 문제가 되고 이미 그거 다 불법 파견으로 판정이 됐는데 어떤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가 파견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청소 영역인데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인력 변동이 심한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을 일부 받는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시 지속 업무이고 인력 변동이 심하지 않고 사람이 고정적으로 일하면 좋은 데는 파견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상시 지속적으로 네. 직접 고용 이게 사실 현대 문명 국가의 대원칙입니다. 그렇죠. 정규직 직접 고용 이게. 근데 예외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를 거쳐서. 근데 지금 아예 박근혜 정권은 임금도 시간이 지나면 안 그래도 별로 많지도 않았던 임금도 나이가 들면 깎아버리겠다. 그러면서 청와대나 공무원들은 깎지도 않잖아요. 자기들 이번에도 엄청 올랐어요 급여가. 네. 그래놓고는 국민들한테만 깎아라니까 국민들도 열받는 거예요. 자, 백벌 양보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 그럼 청년 일자리 막 늘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늘어나요.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서울시나 성남시가 청년수당 청년 배당했다 그랬더니 무슨 마약이니 심지어는 김무성 씨는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그건과 망언을 퍼붓고 대법원에 제소하고 한편에서는 그런 짓을 하면서 한편은 국민들 보고 다 니네 비정규직대라 다 파견직대라 네. 이렇게 몰아가는 거거든요. 실업급여도 그래서 청년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서 실업급여도 더 받기 어렵게 그전에는 18개월만 일했으면 받을 수 있는데 네. 앞으로 24개월 일해야 받게 만들어놨고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황당하냐는 거죠. 대통령이 항상 야당 탓을 하잖아요. 네, 국회 탓을 예. 하고. 근데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한 문제냐면 대통령 이제 다신 지 3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시면서 국회 요구한 법이 30가지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경제 활성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30개인데 네. 그게 이미 27개가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대통령이 말했던 것은 사실은 야당이 힘이 없어서든 뭐 어째서든 간에 30개 중에 27개가 통과가 됐고 남아있는 3개가 있는데
그 세 개도 두 개는 야당과 상관없이 여당하고 여당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 통과되지 않고 있는 법인 거고요. 하나는 잘 아시는 서비스 산업법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저희 대표가 청와대 들어가서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는 의료 부분 이 부분은 제외하기로 하자라고 합의를 봐온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근데 그 대통령과의 합의를 지금 새누리당이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끼어여주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국회나 야당이 잘못하고 있는 거, 발목 잡고 있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어요. 이미 다 통과가 됐고. 그러면 30개 중에 27개 됐으면 도대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줘야죠. 그 법이 없어서 세상이 안 바뀐다, 정책이 안 된다, 경기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 라고 했으면 그 법 27개로 생긴 일자리, 생긴 부 이게 네. 다 얼마가 됐으며 그 돈들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한 건지 그것도 네.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총선 다 돼가지고 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게 야당이 이 법을 통과를 안 시켜줘서 그렇다, 뒤집어 씌우려는 게 아닌가라는 네, 저는 아니 지금 이미 그런 우려도 좀 들어요. 그게 제가 한 1년 전부터 계속 제 분석입니다. 이게 경제가 망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 예. 그때 서민 중산층을 전폭적으로 도와줘가지고 그분들이 내수 여력을 확보하고 가점소득이 늘어나서 네. 그게 양극화도 극복이 되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래야 내수도 살아나잖아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도와주고 서민 중산층 도와주고 이분들이 급여가 올라가게 해주고 직장을 안정되게 해줘야 돈을 잘 쓸 것이고 네. 그렇게 힘들게 돈 버는 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에 써버리니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를 무상으로 하거나 무상으로 없다면 뭐 반값 등록금 같은 걸 해가지고 그런 공적 지출을 줄여주고 그래야지 가게들이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가게들이 양극 서민 중산층들도 이렇게 좀 재산을 불리고 그래야지 조금씩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건데 극단적으로 재벌 대기업하고 거의 1% 강부자 땅부자들 위한 정책만 펼치니까 10대 90도 아니고 이제 1대 99로 사회가 양극화되고 네.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돈 쓸 생각을 못 하게 돼. 돈이 없기도 하고 돈 쓸 생각을 못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회계 경제, 회계 수출이 유지하는 건데 재벌 대기업을 통해서 그것도 안 된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간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조를 바꾸기 싫으니까 그러면 자 재벌 대기업이 화끈하게 한 번 더 밀어주자. 맨 재벌 대기업한테 로비를 받으니까 맨날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예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정책을 펼치는데 반대가 심하니까 그걸 예상하고 그러면 이건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해서 그래서 무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무슨 때려주기 역적처럼 만들고 이렇게 네. 해갖고 지금 총선을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면 재벌 대기업 민원 해결해서 좋고 네. 안 받아들여져도 자신들의 경제 민생 파탄을 야당과 노동계에 뒤집어 씌워서 좋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파견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상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그런 분들 지금 파견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바뀌어 있잖아요. 얼마나 팔이 목숨입니까? 그런 분들은 다 파견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네. 그런 분들은 다 직접 고용하고 정 파견이 필요한 건 예를 들면 아파트 우리가 저 외벽 청소하는 경우 있잖아요. 유리벽이라든지 벽 한 달 정도 와서 해주는 경우 있거든요. 그 전체 이런 경우는 아파트에서 매번 그분들 정시 고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이런 경우라든지 한 6개월짜리 짓는 건물들 있잖아요. 한 6개월이면 건물 짓는 경우 그 경우에도 예를 들면 그 건설 회사가 그분들을 또는 건물주가 그분들을 일상적으로 장기간 고용할 수 없으니까 왜냐면 근데 이제 건설 인력이라는 게 전문 인력이니까 그런 건설 인력 회사한테 6개월간 파견만 내. 예를 들면 이렇게 예외적으로 아주 네. 좁혀서만 좁혀서.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유연하게 나름대로 저희들은 합의하고 경제구조상 또는 인력구조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근절해라는 게 아니에요. 100% 없애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예.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줄여 나가야 되는 예, 건데. 줄여 나가고 원칙적으로 근절하되 그렇죠. 그리고 당장 또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면 서서히 줄여나가야 네. 되니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 이렇게 시작하자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든다는. 근데 오히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지금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신의 공약 관련해서는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네 탓이다. 난 잘했다. 이런 식의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서 답답한데요. 비정상의 정상화를 계속 외치시는 분인데 네.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비정상을 그냥 보편화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비정상의 보편화.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약간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도 서비스산업 발전법 이야기하셨는데 서비스산업 발전법만 해도 이번에 또 거짓말 하잖아요. 뭐 이 법이 만들어지면 7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지금 반복적인 거짓말 하는데 법 하나가 생겨서 70만 개 일자리 생겼으면요. 네. 벌써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 다 해결됐죠. 그런 법이라면 10개 만들면 700만 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 거짓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서비스산업 발전법 보면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유통이나 이런 모든 분야를 기재부 장관 산하에 둬가지고 다 민영화하겠다는 거, 재벌 대기업의 투자 대상을 만들겠다는 거 금방 읽혀요, 법안을 네. 읽어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 그 자체도 굉장히 사회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나쁜 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거냐? 예전에 무슨 뭐 우리 의원님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외국인 투자 촉진법 뭐 만들면 뭐 일자리 몇십만 개 생겨처럼 했는데 뭐 한 100개 늘어났다고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고 하는 것을 예. 대한민국 생긴 정부 여당이 본 예산과 같이 발목 잡는 초유의 사건 아닙니까? 예.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은 정부 예산 380조 자체를 통과 안 하겠다는 식으로 버텼던 법인데 네. 그 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투자 얼마 받았습니까? 투자 촉진법인데 투자 받은 것도 거의 없죠. 그리고 실제 만들어진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뭐 100여 개도 되지 않는 것. 그거 되면 뭐 몇만 개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좀 생각해 보세요. 4대강에 22조 원 부으면 일자리가 몇 개 생긴다 그랬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 4대강으로 유지되고 있는 일자리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처참하죠. 관리직 몇 명 늘어났죠, 관리직. 네.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펴는 사람도 이건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후에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 법 통과시키면 몇십만 개, 몇백만 개 일자리 통과시켜줘. 통과됐는데 나중에 보면 없어. 그걸 책임져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런 문제를 짚어보면서 예. 또 하나 그 성남시, 서울시가 하고 있는 그런 복지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했어요. 예,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하면, 네. 그러니까 정말 이명박 청문회 다시 해야 됩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뭐 자원외교 청문회 때도 지금 출석을 거부했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네. 여당이 방해가지고. 그다음에 4대강 청문회 다시 해야 돼요. 정말 우리 의원님 사자호 토한 것처럼 가장 먼저 그런 자들, 그런 세력을 처벌하고 징벌해야지. 함부로 예산 썼다가는 함부로 오니까 예산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선의로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논의를 잘해갖고 선의로 쓰다가 혹시라도 실패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일부 면책이 해야 되겠지만 참 또 국민 대다수 반대하고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했는데 몇십 쪽씩 쓴 사람들, 자원외교나 4대강이나 네. 방산비리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그냥 과장돼서 3대가 공직에 취임도 못하고 네. 뭐 연자제면 있지만 예를 들면 그냥 그러니까 아예 옛날에 그런 삼족을 멸하는 범죄를 하는 것처럼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말 걸 만들어야 어마어마한 된다. 책임을 물려야지. 예. 그래야지 지금 그 방산비리 4대강 자원외교로 100조 안팎의 예산이 지금 탕진됐다는 이야기인데 국민 세금이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보면 예. 뭐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렇고 뭐 노태우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뭐 잘 살고 있거든요. 도대체 그 29만 원은 언제 얻게 그러니까 계속 마르지 않는 지갑.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도 그렇게 땅덩어리로 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게 발생하고 있는데. 정의가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분들께서 더 힘들어하시고 화가 나시는 거죠. 그 세상을 저희가 바꿔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영복 선생님의 가르침, 그 평화, 연대, 공존 가르침을 실현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지금까지 실현되기에는 좀 그 시대가 오기에는 좀 멀어 보이고요.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장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 안보 쪽도 잠깐 짚어보죠. 보면은 테러 방지법 얘기가 또 나왔고요. 사드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뭐 좀 전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닌지 이 국제 관계에서 보면은 참 근데 우려되는 부분이 참 있거든요. 보면 뭐 테러 방지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테러 방지법 통과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대통령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그렇죠?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겠느냐, 신국가보안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하는 우려가 있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다 동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테러 단체라고 하는 것을 유엔이 정한 테러 집단으로만 하는데, 다시 말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으로 연관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았어요. 합의 사항에. 네. 그리고 국정원이 군이나 경찰을 다 동원해가지고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다 생략하기로 일단 논의가 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후방을 공격할 때를 대비해서 테러를 대비해서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럼 하나 질문을 드리죠. 북한이 순천에 폭발물을 설치해가지고 폭탄이 터졌다. 그거는 북한의 도발이나 침략 행위입니까? 아니면은 테러입니까? 그걸 경찰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까? 군이 동원돼야 될 문제입니까?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 군은 지금도 65만 명의 장병이 네. 철책선과 해안선에서 땀 흘리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는데, 북한이 우리 영토 안에 심대한 물리적 공격을 해왔는데 네. 그러면 그것은 경찰이나 국정원이 막아야 될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건 일종의 작은 교전. 예, 그거는 군이 명백하게 이제 군이 군사적인 막아야 돼. 행위죠. 그렇죠. 예. 테러니까 군은 출동하지 마라. 경찰하고 그럼 이건 국정원이 맡아라. 군 그럴 순 통수권자로서 없잖아요. 네. 군의 존재 이유를 현저하게 심각하게 무시하고 있는 처사예요. 네. 그래서 납득하기 어렵고, 진짜 그동안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 사람들도 보면 뒤로 넘어질 일일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의 논의 과정이나 관계됐던 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대통령이 다 보시는 건 아니니까 참모들이 보겠지만 그 참모들도 제대로 대통령이 보고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원래 테러 방지법은 명분이 IS 때문이었습니다. IS도 법이 없는 걸 알아버렸다. 어떻게 네. IS가 그걸 알았는지를 대통령 알았는지 우리는 궁금한데 IS가 아는지 모르는지 한 번도 공식 입장을 밝힌 예. 적도 없고 IS랑 라인도 없을 텐데 그런 황당한 과장 어법도 황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집회 때 마스크를 쓴, 너무 매워서 마스크를 쓴 국민들은 IS로 비유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먹히니까 이제 북핵 때문에 테러 방지법을 만든다는 네. 식으로 이야기했고, 북한에 가고 테러 방지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북핵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육자회담에 틀이던 북미 간의 그 냉전 적대 구조를 근본적으로 창산하던, 네. 또는 남북 중미가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서 제발 우리가 서로 도와줄 테니까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테러 방지법의 논리로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논의가 꼬이는 거죠.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테러 방지법을 강요하고 네. 북핵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는 시각이 하니까, 심지어는 우리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국정원 테러 방지법을 추진한 국정원에서도 북핵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요? 네. 아니, 이건 대통령이 그냥, 그날 예. 담화하시려면 그 정보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하시고 필요하면 책임자를 문책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명확한 일이죠. 그런 게 안 되고 국회 왜 니네들은 통과 안 시키냐. 이렇게 북핵 문제가 심각한데. 북한 핵실험을 탐지하고 하는 것이 국정원이 테러 방지법이 없으면 못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 저는 제일 예. 끔찍했던 게, 그래서 협박하는 게 이거잖아요. 테러가 터지면 책임질 거냐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잖아요. 그건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모한 말이에요. 지금 구조화에서도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설명을 해주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우리가 마라. 최선을 다해서 예. 여러 장치가 있잖아요. 사실상의 테러 방지법이나 다름없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국정원도 있고 뭐 여러 기구도 있고. 그러면 그걸 풀가동해서 다 막고 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몇몇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안심을 시켜야지,
계속 화법이 틀어터지면 책임질 거냐고. 책임질 거냐? 북한이 지금 네.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게 북한 침략 방지법 이런 게 없어서 북한 그걸 모르고 법이 있으니까 없어서. 북한이 예. 공격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대한민국이 북한을 막기 위한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고 대통령이 참 안보와 정책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원만 해도 국정원법 2조에 명확하게 대통령의 소속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네. 대통령이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군의 통수권자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입니다. 네. 본인이 책임지셔야 될 문제예요. 참 이 일반 우리 삶하고 좀 괴리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노동법 얘기하시는 것도 보고 테러 방지법 얘기하시는 거 보고 이런 걸 보면 정말 국민들과는 다른 세상에, 다른 세계에 우주의 기운을 받으시면서 계시는 게 아닌가. 한 번도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네. 한 번도 세입자로 살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땀 흘려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대다수 국민들의 어떤 세입자로서의 삶, 직장인으로서의 삶, 또 노동한다는 것의 고달픔과 또는 그 숭고함을 전혀 모르는 거죠. 네.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안 이것들이 이제 처리가 되고 협의가 되려면 국회가 열려야 될 텐데 1월 국회 아직까지 뭐 별다른 성과 열리지도 않고 있죠. 예, 뭐 결국은 다 모여서 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거의 네. 이제 쟁점들이 상임위 있으니까 별로 그걸 이제 논의하는 하면 될 건가요? 텐데 네. 뭐 다른 것도 다른 겁니다만은 사실 뭐 지금 파견법이나 기간제법 이런 것은 시급한 문제들이 아니고 그걸 국회가 막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구 관련한 내용들 그래요. 이것들은 좀 빨리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나라가 봅니다. 이제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빨리 논의해야 될 텐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과테말라 다녀왔죠. 예. 아니 왜 이렇게 급하고 빨리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그 협상 당사자 주체인 여당 원내대표를 과테말라까지 보내서 시간을 질질 끄는지 이거 안 급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본인이 들어보니까. 가신 것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 특사로 보내신 국난, 거잖아요. 네. 국난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국가 예. 비상사태를 하면서 외국도 다니시고 김무성 대표도 국가 비상사태를 하면서 맨 오세훈 안대희 만나가지고 마포로 갈래 종로로 갈래 어디로 갈래 국가 비상사태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스스로가 거짓말을 한 게 다 입증이 되는데 선거구 확정 안 돼서 우리 의원님도 순천 곡성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근데 사실은 네, 진짜 걱정이에요, 저도 지역구가. 그 선거 준비를 해보지만 네. 저는 그래도 현역 의원이라 어찌 보면 기득권 세력이에요. 근데 진짜 예비 후보들은 참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제가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봐도 네. 진짜 이건 예비 후보들한테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비 후보들이 등록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는데 지역구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예. 등록을 두 군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나중에 그렇죠. 자기가 A라는 거 했는데 이게 B 선거구를 합쳐져 버리면 이 사람은 완전히 바보 선거운동을 하게 된 그것도 꼴이 그렇고 돼버리는 거죠. 지금도 선관위가 봐주니까 그렇지 네. 불법 행위잖아요. 불법이죠, 예. 불법 행위니까 이것도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이 비용에 있어서 선거 비용을 다 지출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들도 있고 나중에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이것도 그렇죠. 문제겠네요. 예. 예를 들면 저희는 순천 곡성이 선거구예요 현재. 네. 근데 다음에 아마 곡성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런 지역들이 이제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순천과 곡성을 합해서 선거 비용이 산출되는데 네. 곡성에 현수막을 걸었던 비용은 보존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아 그런 또 해석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가 합구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분구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없어지는 데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지금 없는 네. 상황. 이 선거구 획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는 과테말라 가서 오늘 새벽에 돌아오고 돌아오면서 헐리우드 배우하고 같이 예. 찍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고 뭐 이렇게 정말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급한 상황인데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선거구 획정이 안 돼서 예비 후보들은 정치 신인들은 아니 선거사무소를 여기다 내야 되는지 저기다 내야 되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참 이 나라가 이 모양인데 대통령은 국회 탓 그리고 예, 여당 그 대표는 과테말라 보내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원내대표 말하는 것 지금 타통령이라고 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아 대통령에서 예. 이제 댓글로 된 대통령에서 타통령. 남 탓하는 예. 탓통령.
타통령으로 타통령이라고. 재밌네. 대통령에서 타통령으로. 잘 어울리네요. 네, 잘 어울려. 근데 아니 좀 의원님 어제 트위터 보니까 예. 어제 순천에서 무슨 번개 모임도 하고 그랬던데. 예. 성황리에. 아유 뭐 네. 개별 내용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아니 그래도 예, 궁금해요. 항상 장윤성 기자가 있었으면 늘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제가 대신 우리 박종 기자님 대신해서. 예. 아니 제가 응원 트윗도 보냈잖아요. 예. 네. 하여튼 전국에 계신 많은 후보분들 다 선전하시고 또 진짜 정치가 좀 즐거워지고 네. 많은 시민 저도 이제 있어 보면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야 내가 조직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 내가 무슨 단체 회장이야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은 김광식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각각 아마 지역에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얼마나 좀 잘 만나보느냐라고 하는 고민들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박 기자님 그 동네 한 바퀴는 언제 오세요? 아 저요? 중요한 지역은 제가 나중에 가려고 아껴두고 있어요. 예. 네, 언젠가 순천 한번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자, 저희가 자연스럽게 총선 얘기로 넘어왔는데, 자, 저희가 뭐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어려운 삶에서 이걸 바꾸려면은 정치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총선에서 정말 이 새누리당에서는 180석, 200석을 바라보면서 뭐 지금 부자 몸조심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인재 영입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자 몸조심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지금 현 구도에서 보면은 참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는 건 많은 분들이 짐작하고 계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사회 단체나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되거든요. 특히 시민사회단체 예전에 그 낙선 낙천운동 이런 게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2000년도에 총선연대 네. 낙천 낙선운동은 뭐 한국 정치사뿐만 그렇죠. 아니라 사회운동사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물갈이 연대인가 그랬죠. 네. 네. 아니 2004년도에는 다른 총선연대, 거예요? 2004년도에는 이제 낙선운동을 당선운동을 해야 된다 해서 물갈이연대 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당선운동은 좀 쉽지가 않은 게 그 네. 지역에 예를 들면 두 분의 좋은 후보가 나와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을 선정하는 것은 선정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낙선운동은 비교적 저놈 진짜 나쁜 놈이다. 네. 다 떨어뜨려야 된다. 세월호 가족의 막말하고 그 다음에 꼭 세월호 가족의 막말한 자들이 노동계약에 앞장서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몇 개씩 겹쳐서 악행을 해요. 네.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면 저 사람 꼭 떨어뜨려야 된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느 지역구에 정의당도 나오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좋은 의원님 나오고 녹색당에서 좋은 분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을 지지한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에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있군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20대 총선을 앞두고 또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 됐습니다. 예. 어떤 전략,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인가요? 총선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이제 답답하기도 엄중합니다. 근데 네. 어쨌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 지역단체들, 청년단체들이 다 대거 총선 유권자 연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제가 그동안 계속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어떤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온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심판해야 된다라는 입장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노동계약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선에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과반수 이하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과반수 이상이니까 계속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이제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직권 상정하려고 그러고 과반수 이상 되면 국회 선진화법이라도 또 고쳐서 또 나중에 예,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내세우는 각종- 게 오늘 김무성 없애겠다, 대표가 이런 거죠. 선진화법 타겟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신년 기자회견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좀 자기들이 있습니다. 없애는 이 황당한 상황인데 네. 그 정도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법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진화법 없앤 다음에 과반수 되고 아니 과반수 돼서 선진화법 없앤 다음에 자기들 원하는 악법 다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막아야 됩니다. 네. 근데 심지어 과반수를 저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반수가 아니라 180석, 200석 이하까지 나오니까 그럼 개헌저주선이 뚫리면 얼마나 큰 재앙이 오겠습니까? 제일 먼저 경제민주화, 우리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 3권부터 손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정경련이라든지 이 극우 시장주자들이.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다음에 일단은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온갖 악행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자는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총선에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우리 박종 기자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입만 열면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마침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성남 청년배당 등 여러 지자체가 좋은 청년 정책하고 복지 대책을 하니까 못하게 하잖아요. 악마의 속삭임, 예, 악마, 포퓰리즘, 포퓰리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있죠. 매표 여행이
심지어는 또 범죄, 네. 뭐 아편이라는 이야기까지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 청년들이 나서 심판해야죠. 그러니까 일면 또 전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국 2천만 명이 넘는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들 대책을 전부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정부 여당이 오로지 땅 부자 강부자들 편에 서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예를 들면 세입자 총선연대, 을들의 총선연대, 청년연대, 청년들 총선연대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가지고 네. 정말 사경 약자들 없이 사는 사람들을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네. 거부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심판운동을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숙성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어떤 세력을 특정하게 지지하거나 당선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기는 좀 어렵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지만 지지하는 네. 세력이 다 다릅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예. 한 단체 예를 들면 참여연대 회원만 해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파가 그러니까 또 있으니까 예, 그런 그런 문제도 부분들은 있고. 좀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낙선 예. 낙천 운동은 제한적으로는 할 수 있다. 네, 해나갈 생각이다. 예전에는 보면 이제 여당 야당일 것 없이 반부패 인사를 주로 명단에 올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반부패 인사로 하기는 어려운 게 있는 게 일단은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악행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들을 타깃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야당에서의 부패 인사는 여당의 부패 인사보다 매우 숫자가 현재로는 작기 때문에 네. 반부패로 이렇게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MB 때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가 악행을 심판하자. 예, 뭐 그런 기조로 간다는 전체적으로 건가요? 심판하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짓을 일삼았던 의원에 대해서는 일면 청년 단체들이 네. 청년 정책이 아편이다. 악마의 속삭임다 이야기한 사람이 이인재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낙선운동 하겠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다양한 전술. 네. 동시에 그러면서 저희는 방금 말한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약속을 해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네. 후보든. 그러니까 그래야지 총선 이후에 자기들이 약속하면 그래도 물론 박근혜 대통령처럼 약속하고 완전히 쎄까는 사람이 있을 수 그래요. 있지만 안 지키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약속한 것 중에 일부라도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면 다는 아니라 일부라도 이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그걸 하게 약속하게 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질의서를 보내가지고 그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고 예. 그걸 종합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지지하는 후보 아니면은 지지하지 않는 낙선운동, 낙천운동 해야 될 후보 그 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시민단체에서.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어쨌든 지난 8, 9년간 새누리당이 약속했던 게 굉장히 많은데 집권 여당으로서 네. 그걸 평가를 해서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도 예를 들면 낙선 전에 일단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네. 저희들의 몫이고 나쁜 짓 많이 한 국회의원 누군지 알려주는 것도 저희들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만간 이런 연대 기구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예.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이 지금 석 달도 안 남았죠? 전국적으로 예, 이제 그래서 서둘러서 네. 전국적으로 수백 개 단체들이 지금 연대기구를 만들고 저희가 꼭 낙선 명단을 발표하지 않아도 어떤 악행을 저질렀던 또는 공약을 지키지 않은 세력에 대해서 널리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그것을 낙선시키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네. 전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 역할 주목을 좀 해보고요. 예. 그 야당 같은 경우,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격 영입이 있었습니다. 예. 김종인 전 새누리당 위원장을 영입을 했어요. 이번에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해서 이제 선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 텐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면서 앞으로 이 기조로 총선을 승리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전에 아까 이제 나왔던 화두 조금만 네네. 정리드리면 첫 번째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 선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조차도 얼마나 역진적인 발상입니까? 이미 이것이 여야가 오랜 국회의 악법과 그 관행들을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름하야 선진화법인데 그것을 과거로 다시 돌리는 것으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떳떳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참 납득되기 어렵다라고 새누리당에서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선진화법이. 그렇죠. 새누리당 주도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많은 공약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청년배당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희망준비금이라고 하는 전역 때 전역을 하는 순간에 300만 원 정도씩 주겠다라고 하는 대선 공약을 냈어요. 네.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제가 법안을 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새누리당 대변인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성 공약이다. 그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한나라당 시절에도 대통령께서 올 30만 원씩 청년 지원금 주겠다라는 정책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기가 하면 정말 좋고 남이 하면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게 포퓰리즘 아닌가요? 그런 공약을 걸고 당선된 거 자체가. 예. 아니 근데 참 웃긴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고 저희 당으로 이제 다시 좀 넘어오면 네. 이제 김종인 박사가 이제 오셨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환영하는 측면들도 있고 또 그 선거라는 게 남의 표를 얻어오면 2표가 되는 거니까 이제 네. 이거에 대한 환영들도 있고 한데 뭐 이후에 하시는 모습들을 다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염려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당 자체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과연 87년도의 경제 민주화와 2015년의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동일할 것이냐, 네. 그 화두와 그 인식에 대해서도 같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그래서 사실 2015년을 대변하는 경제 민주화의 대표 주자가 김종인 박사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대한민국 정치가 좀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하나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의 발언 중에 좀 너무 과도하게 친노에 대한 문제 제기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당 내에 있을 때 안에서 보는 모습과 실제 밖에서 여론으로 막 이렇게 언론들이나 종편들이 얘기하는 정편에서 것과 친노 얘기를 계속 했었죠. 또 다르거든요. 친노 패권주의 이런 예.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당이 이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승계하고 있는 정당이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겨서 당사의 두 분의 그 동상과 사진들을 다 걸어놓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네, 대표실에도 있죠. 대표실에도 있고. 예. 근데 노무현이라고 하는 것을 지우는 것이 우리 당의 무슨 혁신의 모습인 것처럼 하는 것 이것도 저는 뭐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론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 있게 나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네. 생각도 좀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도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3자로서 항상 이제 제3자. 시민사회단체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할 때 늘 조심스럽잖아요. 또 뭐 이게 참여연대 공식 입장도 아니고 제 네. 개인 의견인데 아니 당연히 그 야당 특히 제1야당은 친 DJ 친 노무현 해야지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다만 친 DJ 친 노무현만 하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친 DJ 친 노무현 하시고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에서 상당수 또는 다수가 그 두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서민을 위해서 노력한 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다만 그때 실정도 있었잖아요. 사회적 양극화라든지 신자유주의적 어떤 노동을 불안하게 만드는 기조를 받아들였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제1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라는 우리 신목 선생님의 그 제안자가 더불어 숲에서 따왔다는 이야기까지 하셨으니까 네. 그렇다면 친 DJ 이제 친 노무현을 넘어서 친 서민, 친 민초, 네. 친 노동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부족한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김종인 박사님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저런 걱정이 있어. 맞습니다. 의인님 말씀 맞아요. 옛날식의 경제 민주화, 뭐 재벌 개혁 조금 하는 거, 요거로는 경제 민주화가 지금 안 돼요. 요즘에 저희들이 외치는 경제 민주화는 재벌 개혁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네. 또 재벌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롯데 사태도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롯데의 지배 구조가 개선되면 민중의 이익이냐? 지배구조도 개선돼야 되고 투명해져야 되지만 롯데가 하는 각종 행포, 탐욕, 독식행위가 금절돼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경제민주화 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명확하게 네. 친서민, 친경제민주화로 하는데 그것의 핵심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서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편에 쓰는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논쟁이 이리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도 이제 맨 이렇게 밖에서 보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친노냐 아니야 이런 논쟁이 많은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이제는 극복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그런 어떻게 뭐 인적 쇄신에만 초점을 맞춘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어떻게 경제 민주화를 할 것인가. 정말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영업자를 위해서 경제 민주화가 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김무성 대표가 잠시 후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뭐 보도된 걸 보니까 2012년 대통령 선거의 화두였던 경제 민주화를 뛰어넘어서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 정책.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를 지우고
일자리 창출에만 그리고 청년 고용 그리고 노동 개혁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참 이 얘기 듣고도 참 어떻게 경제 민주화를 안 한 것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없이 또 다른 또 아젠다를 꺼내서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냐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아니 저희가 말하는 경제 민주화를 하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해결이 되는 중소상공인은 경제 민주화를 한다는 것은 재벌을 개혁해서 30대 재벌이 사내보금 710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도 계속해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차단하고 법인세를 인상하고 사내보금을 활용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대폭 만들어내고 재벌 대기업 청년을 좀 더 고용하게 강제하고 여력이 되니까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 정책이 일자리 정책이고 그렇게 서민 중산층 청년 비정규직이 삶이 두터워지면 당연히 내수가 활성화돼서 경제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일자리 늘어나고. 근데 그런 모든 걸 반대하면서 거부하면서 맨날 입으로만 청년, 입으로만 일자리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 일자리가 안 늘어났잖아요. 재벌 대기업 특혜만 주는 정책은 안 늘어나는데 이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재벌 대기업 특혜를 노골적으로 주고 그걸 그러면서 그게 마치 청년을 위한 거라고 일자리를 위한 것처럼 거짓 포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로 국한해서 보면 아주 쉽거든요. 예를 들어 100억의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대기업으로 가면 그 100억은 대부분 기계가 일을 하지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생기는 일자리는 예를 들어 1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소상공인에게 100억이 들어간다면 그 100억은 대부분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이거나 직접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50개, 60개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016년의 국면에서 재벌에게 계속 국가 지원금을 주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예산을 할당해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일자리의 문제로 예를 들면 국가 경쟁력이나 아니면 국가 GDP를 늘리겠다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측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자리의 측면에서 보면 재벌에게 돈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결국은 기계가 첨단화되는 데 들어가는 돈들이지 일자리 자체가 늘어가는 것이 아닌 거죠. 이걸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 여당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아니다.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 국회가 잘못해서 일자리가 안 늘고 있다. 이런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해도 35% 40% 정도밖에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요. 나머지 60%에서 65%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훨씬 많은 다수가 지적하고 있어요. 그걸 길을 막고 있는 게 문제죠. 문제는 청와대야.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가 강하게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청와대야. 문제는 정진하면 비정규직 파업하면 이것도 테러방지법 때문에 파업한다 그럴 거예요. 그러게요. 참 저희가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신용보 선생님의 별세 소식부터 경제 민주화 문제까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신용보 선생님이 주신 울림,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고 나아간다면 우리 세상,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질 텐데 그걸 거부하고 있고 그걸 외면하고 있는 세력들이 사람들이 정치권이 있어서 아직 2016년은 힘들고 아픈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끝 인사.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요. 앞으로 오마이뉴스가 그리고 사실 정치권도 그렇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이지 않습니까? 언론에 있어서도 진보 언론들도 조금 더 힘있게 하나로 합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져요. 야권 통합에 대한 얘기들 많이 많지만 우리 지금 야권의 언론들도 많이 좀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좀 크게 하나로 합쳐서 큰 그 종편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언론으로 하나 또 거듭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운동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갔습니다. 언론의 통합. 오늘 아침에 생방송 몇 명 봅니까 지금? 지금 한 10,000명 정도 접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정확히 확인은 안 됩니다. 저렇게 거짓말을 한 10만 명도 보시죠 뭐. 그러니까 우리 오늘 총선 NGO들도 시민단체들도 총선 대응 강력하게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야권에도 저희가 드릴 말씀이 뭐 저희가 섣불리 나서서 뭐 선거 공조를 해라 단일화해라 뭐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 못 드린다 하더라도 뭐 그런 부분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촉진하고 호소하고 있으니까 하더라도 당장 저희 시민단체로서는 경제민주화나 서민 청년 비정규직을 살리는 그런 정책 공조는 꼭 하셔야 된다 선거 때. 그런 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아예 협력은 없다고 말한 것은 재고되셔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 앙금이 남아가지고 뭐 그런 말씀하셨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그래도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쁜 정책을 막 일삼고 있는다고 지적하셨으니까 다음에 경제민주화, 서민 중산층, 특히 지금 가장 어려운 청년, 비정규직, 중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정책, 그것이 바로 경제 활성화거든요. 그거로는 반드시 정책 공조나 선거 공조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자리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 일자리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시 지속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아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누가 나를 뽑았는지는 그래도 사장이 나를 직접 뽑게 해야죠. 직접 고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교섭이 벌어지고 뭐 이렇게 뭐 갈등이 생기면 그건 또 다른 사회적 기제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뽑았는지 모르고 내가 일한 거 중간 마름이 다 가져가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상시적 업무인데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뽑고 2년에서 4년으로 6년으로 이렇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같이 이건 맞서서 네. 더 투쟁해야 됩니다. 일자리가 이렇게 해결되면요, 경제 문제도 해결됩니다. 일자리가 안정되니까 국민들이 소비를 하시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파견법, 기간제법 이거는 꼭 막아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듣도록 하겠고요. 자, 의원님 말씀하신 언론 통합 저희가 새겨 듣겠습니다. 김광재 의원님 말씀하신 안진거 처장이 말씀한 야권 연대 통합, 이것도 좀 잘 새겨 들으시면 일단 고맙겠습니다. 정책 공조라도 하셔야 된다. 예, 정책 공조부터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시민의 정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